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라고 일부러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것 같아서. 그 인터넷상에 정보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정보가 맞는 건지. 핸드폰이 맞겠죠, 뭐. 네, 예. 차명폰 쓰는지 알았어요. 그래, 바쁘신 와중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그 서울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셨더라고요. 네. 대표 말고 각 후보들도 아마 다 참여한 것 같던데. 제가 일정을 공지하니까 같이 후보들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함께 하셨습니까? 그럼? 예. 그래서 세 분은 같이 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아침 8시에 뭐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 오후 2시에 따로 참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어제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사 얘기하셨더라고요. 답변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저희 이야기도 그렇고 다른 국회 관계자들 이야기를 다 듣고만 계셨고 사실상 답변은 신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께 저는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리고 20대 국회 말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다뤘던 정치 현안이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이제 조정 이런 거였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적용의 첫 시범 케이스가 이번에 대장동 수사 아니겠습니까? 개편이 된 뒤에. 근데 지금까지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와 지금 검찰 이 과거만큼의 모습을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야당 대표로서 드렸고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검경이 협력해서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검경이 과거만큼 역량을 못 보이는 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진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애초에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구조인지 아니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좀 그분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허투루 들은 건지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문제는 여야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종용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낙연 후보 측에도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응이 좀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경선이 끝나버려 가지고 좀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통령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가 협의해야 되지.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당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면 당연히 여당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와 대통령의 만남을 가졌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부적절하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만난 걸요? 예, 만남 자체. 저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는 저는 관리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은 대통령께서 그 수사를 사실상 지시를 내리셨고 결국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그 수사가 닿을 것이냐 안 닿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금 시점에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덕담이라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시라 대통령께 권해드린 것이고 만약에 오늘 대통령께서 만난 뒤에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더 미진하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봐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나시게 되니까 검찰 경찰이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여기고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오해 사지 않으려면은 좀 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럼 특검으로 가야 되죠. 그거는 여당 의원들도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재차 그런 걸 말씀하셨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 주장들이 여당에서도 이제 나올 거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만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대통령과 여당. 원래 저는 만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수사를 지시하신 이후에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야당 후보가 결정되면 또 초청하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건 저희 야당 후보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전례가 사실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파악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대표는 어때요? 이재명 후보가 국감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자료 제출이나 아니면 증인 신청에 있어가지고 다수당을 그리고 절대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언론 평가는 한 방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자료 제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성남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제출할 자료들 중에는 중요한 것들도 있었는데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처럼 뭐 국감이나 아니면 여러 의정 활동하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예. 그 언론이나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야당이 제대로 공격을 못했다. 이재명의 판정성 아니냐 뭐 이런. 그런데 저는요 이 사안이 결코 이제 뭐 국감 하나로 이렇게 승부가 가려진다 또는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를 이재명 후보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당장 그 이명박 대통령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상당히 공격했지만은 결국엔 다스나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은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제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가해지는 이 여러 의혹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해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로 무슨 뭐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이런 얘기하고 돌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의구심을 거두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건의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지금 저희에게 제보 들어오고 있는 경기도 일원의 다른 어떤 개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구조화된 지역 권력의 지방 권력의 부패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 하셨으니까 과거에 BBK 특검 결국은 이명박 당선인에게 면죄부 주고 끝났고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결국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특검이 뭐 전부냐 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특검도 성공하는 특검도 있고 수사결과가 미진한 특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기억해 볼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정권 핵심 인사를 치죄했던 사례는 허위범 특검의 이제 드루킹 특검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특검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협의해서 끌어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석수로는 여당이 노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 아마 여론에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전 여론전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기술로 이제 그런 어떤 대응하는 데는 제한적 성공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의 경선 후보 선출 이후에 컨벤션 효과라는 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국감에서의 소기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버티기만 쉽지 않다. 여론의 뜻을 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당 얘기로 좀 넘어와서 윤 전 총장의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후에 개 사과 논란까지 어제 오늘 엊그제 지지율 보니까는 윤 전 총장이 또 많이 하락했다. 아마 이 여파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윤 전 총장 개인의 지지율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뭐 이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전체적으로 이 발언 때문에 호남에서 또 민심이 외면하진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 후보의 이번 좀 실수가 좀 뼈아픈 부분이 이게 뭐 상황이 사실 발언 자체가 좀 미숙했던 부분은 있고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호남 분들이 이제 실망할 만한 발언을 하는 저희 당 인사가 있을 때는 보통 5.18을 부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언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 후보는 5.18과 12.12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괜찮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인데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라고 그 표현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 전반을 좀 좋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는 당 입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분이고 정치를 한 적은 없고 통치를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제가 정정을 했는데 그런 어떤 표현에 있어가지고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그에 맞게 캠프가 상황 대처를 잘했으면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캠프가 뭐 오히려 좀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에. 그 사과를 좀 빨리 해서 못했을까 수습을? 저는 수습이 좀 늦었던 부분은 안타깝지만 특히 그 나중에 좀 인스타그램에서 익살스럽게 풀어낸답시고 그 강아지가 인도 사과 먹는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대응을 좀 저희 후보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하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진 보고 나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침에 페이스북에 촌평을 하면서 이제 끝마쳤는데 이거는 윤 후보가 앞으로 본선에 만약 진출한다면은 아주 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만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당의 호남 구해 노력
이거 좀 물거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 5.18이나 12.12에 대한 뭐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윤 후보가 제한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나온 이후에 호남을 방문했는데 어떤 수습의 차원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누리호 발사는 참관이 예정돼 있었고요. 근데 그날 오전 일정을 이제 그러면은 그 누리호 가기 전에 고흥 가기 전에 여수에서 순천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오전 일정을.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에 가라는 있던 일부 참모진의 의견을 제가 거절한 것은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5.18에 대한 부정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18 관련 행사로 이제 일정을 변경하면은 혹시라도 윤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된 이후로 저희 당이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여수 순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또 다시 가게 됐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 대표만 애쓰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홍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면서 두 명의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 어쨌든 다소 하락세나 실수라는 것이 다른 쪽에 상승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마저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많이 변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당대표로서 중립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 김 전 원장 만나셨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은 당연히 제 직전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최근에 정치 현안에 대해 가지고 뭐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대선 본선에서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김종인의 설 자리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실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 후보와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홍 후보도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인터뷰 보니까 노력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원래 다 그렇게 싸우다가 밥 한 번 먹고 회기서하고 이렇게 됩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 합종연행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4명 후보니까 뭐 2대2로 해서 합종연행 할 것이다. 그 합종연행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2등, 3등 후보나 2등, 4등 후보의 단일화 같은 것이 많이 거론되는데 저희가 4인 컷오프로 4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자 간 단일화는 원래 쉽지 않고 양자 간 단일화가 만약 2등, 3등 후보 간에 진행된다고 하면은 4등 후보가 야합이라고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면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다. 현실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고 오늘 뭐 밤늦게 아마 나올 예정인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책임이 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만일 구속이 결정된다면은 윤 후보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달 주체가 누구인지가 수사기관에서 빨리 확보가 돼야지만이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주장한 유불리라든지 아니면 책임져야 될 소재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윤 후보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진짜 받아들여진다면은 저는 그 부분 진짜 이게 손준성 검사가 어떤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가 아마 쟁점이 또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의 지시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대해서 뒷슨 사과가 논란이 커졌으니까 오늘 만일 그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발부가 된다면 그 지휘감독 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그 윤 총장 입장에서도 사과를 해프게 할 뿐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구속영장에 예를 들어 적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그때 뭐 국민과의 대화 이럴 때
패널의 질문을 받고 만일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사과하겠다고 당연히 그런 수준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행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소홀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그 사과에 대해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윤 총장이 어쨌든 그런 어떤 입장 표명한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본인이 몰랐다면은 사실 본인도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받고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 아닙니까?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 나오실 것 같고요. 대신 완주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완주를 안 하면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합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대선 결과는 51대 49라고 다들 예측하던데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면 국민의힘은 치명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본인의 어쨌든 과거처럼 제3지대론을 내세운다든지 예전에는 분리하든 말든 그냥 제3지대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또 어떤 그 입장으로 나오실지.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때는 무조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주장을 한번 나오셨거든요. 그때는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보고 한번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단일화 혹은 합당하면서 지분 요구를 또 과하게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호사가들이 하던데. 제가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당과 최근에 합당 협상을 진행해봤지만은 차라리 지분 요구나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은 뭐 당명 변경 이런 거는 약간 뜬금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뭐 협상안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로 지역구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데 또 종로라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 지역구가 뭐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정치권에서는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나오면요. 그냥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대선 후보를 고를 때 종로에 누가 출마했는지 때문에 딴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저희가 만든 그냥 그 언어일 뿐이고 보통은 독립선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선 후보를 찍으면 줄투표 성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러닝메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당을 같이 지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비슷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방금 제가 나가나 누구 다른 사람이 나가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당에게 좀 전략적 모호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님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저한테는 내가 지역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행자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맺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쨌든 송영길 대표님 오늘도 제가 만나 뵙고 얘기했는데 고민거리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 좀 해달라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멘트를 하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이제 4달 넘어가지고 5달째가 되어가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당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선거 과정 중에서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바뀐 모습을 보고 지지할 만하다 싶으시면은 과거에 좀 저희 당을 안 좋아하셨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만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수 커뮤니티 특히 젊은 층이 많이 하는 젊은 층 남성들이 많이 하는 뭐 FM 같은 경우 이준석 한마디에 다들 열광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옛날에 이동영 씨도 팟캐스트 하면서 그런 거 해봤잖아요. 뭐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냐면 뭐 이번 선거에 그 2030 젊은 남성층의 어떤 투표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해서 다들 준수턴 하면서 이 대표를 또 찬양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그들의 생각과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것이지 제가 그들을 갑자기 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해서 이끌어질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되어 왔는데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이준석만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는 제가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것이지 제가 갑자기 이번 선거에서 누구 대선 후보 밀어라 그랬으면 그게 먹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